금리도 금리지만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우리 사는데 영향을 미치죠? 우리나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율 상승하는 순간 갑자기 내 소득이 줄어든 것 같은 기분을. 우리나라 먹거리가 대부분 수입이에요. 맞아요. 소비재 중에 해외에서 수입해서 의존하는 게 많죠. 그거 각오해야죠. 혹시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킹달러 시대 환율 1,400원 돌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외환위기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게 이제 외환위기와 항상 겹쳐서 같이 연결되는데 네. 예. 진짜 1,400원 오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언제 올랐죠? 시장이 열리자마자 1,400원을 바로 뚫는 것을 보고서 네. 야, 이제 정말 왔구나. 이걸 체감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400원 뚫고 네. 그 뒤에 쭉 환율이 떨어져서 한때는 900원대도 가고 맞아요. 그랬었는데 이게 불과 뭐 몇 년 사이에 특히 몇 달 만에 연초만 해도 한 1,2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던 환율이 200원을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외환위기에 대한 걱정, 특히 외환위기라는 게 그냥 환율 올랐다 정도의 위기가 아닌 연쇄적인 금융기관의 파산, 기업들의 연쇄 파산으로 가는 거 아닌가에 대한 네. 공포가 부각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미국 인플레이션. 미국의 물가 상승률 통계가 이번에 중앙은행의 전망치가 나왔는데 내년에도 안정되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 물가도 3.1%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목표라는 물가가 2%인데 내년 물가를 3% 이상으로 잡았다라는 건 지금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최대한 막겠습니다라는 뉴스로 딱 들리니까 전 세계 돈들이 다 미국으로 몰리는 거고요. 이제 또 다른 요인은 경쟁국들이 약하다. 경쟁국이 없어 이제. 그러니까 슈퍼달러, 킹달러가 돼버린 게 옛날에 이제 유럽은 역할을 별로 못 하나 봐요 이제. 그렇죠. 옛날에 저도 그 유로피언 드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야, 유럽이라는 나라를 너무 부러워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뒤 얼마 안 돼서 유럽 재정위기 터져서 적골이 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찬양하는 책 나올 때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유럽이 너무 어려운 데다가 일본도 그러잖아. 일본도 뭐 말할 필요가 없지만 사실 이대로 환율이 유지되면 일본이 우리보다 환율이 더 올랐기 때문에 올해 달러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과 일본 1인당 국민소득 비교하면 한국이 이제 더 높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죠. 여기에 이제 더 문제는 유럽은 뭐 이미 알고 있는 뉴스였는데 네. 중국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중국이 8월 15일 연휴에 우리가 쉬고 있는 중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라고 생각되는 1년 만기 금융권 대상 대출 금리를 2.75로 인하했는데 이번엔 3.5로 미국이 인상한 상황인데 거기다가 인하를 한 거죠. 이거 뭐로 해석이 되냐면 우리는 위에나 가치를 떨어뜨려서 어떻게든 살아보겠어요. 미국 금리 인상하라 그래요. 우리는 인하할 테니 위에나 파세요. 우리 저기 수치율이라도 좀 어떻게 부양해 보고 싶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나쁘죠. 그렇지만 뭐 자기들 살아보겠다고 그러니까 세계 시장의 참가자들이 야 중국이 저러다니. 중국 뭐 예전에 미국의 기축통화 도전한다 그러지 않았어? 그렇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일말의 어떤 그런 거조차 내려놓은 거죠. 내려놓게 되니까. 그러니까 더 달러로 몰렸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왜 문제가 됐냐면 그때부터 우리나라 환율이 100원 올랐는데 네. 그때 1,300원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불과 한 달 사이 100원이 오른 거죠. 왜? 중국 옆에 있는데 한국 괜찮냐고. 이런 걱정은 받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양쪽에서 다 미국 금리 인상의 속도도 너무 가파른 거에 놀랐지만 중국이 세상에 미국 뭐 도전한다더니 꼬리를 내린 거죠. 이게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제 또 금리도 금리지만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사는데 영향을 미치죠? 어떤 데 영향을 미치나요? 환율과 우리의 일상은? 우리 소비자들이 제일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비싸지니까. 예, 우리나라 먹거리가 대부분 수입이에요. 맞아요. 그거 각오해야죠. 우리나라에서 식량 자급률 뭐 쌀 말고는 거의 자급되는 게 없는 나라인데 쌀이야. 값이 그래도 떨어질 것 같아서 다행인데 농민들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에 사실 지방 출장 갔다 왔는데 대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곡식이 잘 무르익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먹거리에서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우리가 자급률 이런 게 보면 70% 정도가 수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식량 자급률이라고 부르는 게 아시는 것처럼 20% 됩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해외 상품을 유지하는 게 큰데다가 또 소비재 중에 해외에서 수입해서 의존하는 게 많죠. 이게 또 되게 많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율 상승하는 순간 갑자기 내 소득이 줄어든 것 같은 기분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완제품이 아니더라도 원자재 수입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혹시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럼요. 왜 그러냐 하면 유럽이 이제 또 걱정인 게 이탈리아 총선 있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네. 예, 거기에 실비오라는 분이 이끄는 그룹이 전형적인 친푸틴 세력이. 그러니까 여성분이 또 이끄는 쪽도 약간 우파인데 거기는 이제 반 푸틴이긴 한데 사실 여성분들이 푸틴 좋아할 수는 없죠. 이번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 벌어졌는지를 그 참극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옛날 뭐 베를루스코니 총리도 전형적인 친러시아고요. 이 사람도. 아무튼 그 친러시아 쪽 정당들이 마냥 이기고 또 그쪽이 세를 계속 그러니까 의미 있는 소수가 된다면 선거에서 일당은 못 되더라도 그렇게 되면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그거가 구멍이 뚫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무기를 사올 돈들 그러니까 무기 안에 들어가게 되는 반도체나 해외에 의지해야 되는 여러 부품들을 사와야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쏠 미사일이라든가 뭐 비행기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자기네 나라에서만 물건을 만드는 건 이제는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점들에서 놓고 보면 그쪽 선거나 정치 지형들이 어떻게 바뀌느냐도 우리 솔직히 모르는 거죠. 이건 그 나라 가지고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서둘러 공부해 보니까 극우파, 그러니까 완전 극우파가 이번에 거의 다수당이 되는 건 확정인데 그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어디가 이기냐 이런 정치적인 일정이 왜 중요하냐면 헝가리가 얼마 전에 유럽연합에 가입해 있는 나라인데 유로화는 않습니다. 네. 자, 이 헝가리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갑자기 선언을 했어요. 겨울철에 우리 이러다 얼어 죽겠다. 러시아산 가스와 원유 전면 수입하겠다. 그러니까 중동 전부 그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졌던 이번에 특히 매장 지역들 발견된 거 봤죠. 반러시아 진영과 연대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가 저희들 표현으로 기스가 난 거잖아요. 살려는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거네. 그럼. 네, 또 거기 정치적인 색채도 아이고. 또 친러시아 쪽이고 약간 극우 쪽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물론 이제 정치 지형이 지금 우파가 거의 선거에서 지금 다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몫을 나눠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조금 내 몫을 양도하고 세금도 또 내도 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좌파라고 볼 수 있는데 유럽이 그 지난 2015-14년 이후에 되게 삶도 어려워진 데다가 아시는 것처럼 시리아 그 난민들을 대거 많이 받아서 인종 갈등도 되게 높아져 있는데 자기 살림은 어려워지니까 삶이 팍팍하니까 그런 그리고 선택을 우리끼리 하는구나. 살자. 그리고 남하고 뭐 어떻게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우리의 이익을 위해 살자라는 좀 그런 색채들이 강해진 게 보이고 있어서 그러면 단합이 약해지면 유로화가 더 약세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그러면 거죠. 더 달러가 강세가 그렇죠. 되고. 1유로에 대해서 1달러 오케이. 정도인데 이제 1유로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0.9달러다. 네. 그러면 유로가 네. 엄청 약해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환율이어서 추가적으로 상승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이건 증시랑은 어때요? 안 좋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앉아서 손해보게 되니까. 우리나라 증시.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한 31%, 30% 정도 되는데 그 비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 계산해 보면 그래도 많이 되지만 7, 800조 이상 더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되는 상당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주가가 안 빠지고 있더라도 환율 100원 오를 때마다 오케이. 평가손이 70조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환율이 앞으로 약세로 갈 나라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없겠죠. 그러면 증시에서도 돈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증시는 안 되면 그럼 우리는 주식 투자할 때 그럼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돼요? 그게 그나마 낫다라고 제가 그렇게 외친 이유가 미국 주식. 예, 그래서 왜 해외 투자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특히 달러 자산 투자는 필수라고 제가 우리 뭐 선생님 방송에서 여러 번 했잖아요. 특히 네네. 강의 때도 그 말씀드렸고 경제 위기에 대한 예상을 저는 한 건 아니지만 경제 위기가 만에 하나 다가온다고 생각될 때 투자자들한테 제일 좋은 자산은 달러고 달러다. 예, 미국 주가도 물론 연초 대비 한 20-30% 빠졌지만 환율 30% 올라버리니까 그러게. 사실 계좌가 플러스 난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환율을 계산해서 가정을 하니까. 네. 그래서 글로벌 달러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 거기에 좋은 회사, 코스트코라든가 네. 월마트라든가 또는 아마존 같은 이런 좋은 회사들이 있다라는 것도 첫 번째 이유지만 네. 두 번째 이유는 불황이 오더라도 거기 투자하면 환율에서 그렇죠. 어떻게 좀 방어판이 되니까 손실도 제한할 수 있고 또는 뭐 채권이나 네. 리츠나 이런 걸 사면 배당도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수익도 꽤 날 수도 있는 거니 거기 투자하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근데 지금 달러 뭐 투자하기는 너무 늦지 왜 저는 않을까? 팔고 있습니다.
저는 달러를 저는 그래요? 정말 행동하거든요. 선생님 방송에 나온 다음에 또 지난해 연말에도 방송하면서 달러 좀 사두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환차익이 한 200원 났을 거 아닙니까? 그쵸. 작년 말에 샀으면 200원, 작년 초에 샀으면 400원, 300원까지 환차익이 났으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자산이 아까 이런 이유로 너무너무 싸게 거래되니까 2300포인트도 깨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5만 원대 초반 자칫하면 4만 전자가 되게 생겼는데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는 건 인정하지만 환율 급등하면 수출 기업들은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정신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내년쯤 됐는데도 환율이 1,400원이다. 여기서 돈 못 벌겠습니까? 환율 100원 오를 때마다 저희끼리 그냥 웃으면서 삼성전자는 기본으로 영업이익 10조는 더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매출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물론 네. 이제 가격 인하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100% 그렇게 이익이 더 나진 않지만 네. 적어도 이 불황 속에서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가 경쟁을 펼쳐도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내가 더 내릴 테니까 이래도 안 사? 라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애플 아이폰은 이렇게 가격이 올랐지만 삼성전자 폰들은 사양도 좋아져도 가격을 예를 들어 내린다면 애플로 갔던 사과폰으로 갔던 사람들이 갤럭시로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좋아지니 저는 지금 달러 사는 건 솔직히 저는 팔고 있습니다. 솔직히 하죠. 너무 빨리 팔아서 후회는 하고 있습니다만 팔고 있습니다. 아니야, 오늘 약간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맞는 방법이에요. 지금 달러에 투자하거나 뭐 이러는 거는 아니고 달러 자산에 투자한다고 봤을 때는 미국 증시일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저희가 좋아하는 건 리츠를 좋아하는 게 네. 한국에 없는 상품이 또 매력이 있는 게 한국에 있는 그 부동산 투자 신탁증권 네. 이름이 어려워요. 그냥 리츠 할게요. 이 리츠라는 상품이 왜 그 좋은 상품이냐면 불황에 얘도 안 좋아요. 부동산 가격 빠지는데 안 좋은데 이 상품이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우리가 저가 매수하고 싶어도 강남 부동산 뭐 용산 부동산 뭐 이거 못 사거든요. 대출도 안 나오고 일단 맞아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지금 이 리츠 상품은 한국 리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미국 리츠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런 상품이 없어요. 정부에서 싫어했잖아요. 아, 예, 기억나시죠? 그 부동산 그 아파트 하나 통째로 사서 임대 리츠 만들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혼났습니까? 투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미국 리츠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리츠 펀드 같은 거. 예, 리츠 펀드는 뭐 그냥 한 주에 100불 뭐 맞아요. 50불짜리들 널려 있으니까 그거 사시면 되고 두 번째가 이 리츠 상품들의 좋은 점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뭐 작년 고점 대비 한 리츠도 한 15% 20% 빠졌어요. 자, 그러니 배당 수익률이 왜냐면 임대를 받아주거든요. 그리고 오케이. 리츠는 전체 받은 임대 수입의 거의 최소 85% 이상을 고객들한테 전액 배당하게 돼 있는 상품이니까 주가가 빠지면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오케이,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뭐 미국 부동산 빠진다 그러지만 우리 다 미국 부동산 빠지면 또 살 사람들 세상에 되게 많잖아요. 저기 저렇게 좋은 상품이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면 달러에 대해서 뭐 베팅하며 산다기보단 그게 무서우면 지금 이 환율은 너무 제가 봐서 너무 높아라고 생각되는데 달러가 이렇게 좋은 자산이라는 건 이번에 알았으니까 뭐 해지되어 있는 상품을 산다든가 하니까 맞아요. 환율 변동에 대해서 해지되어 있는 리츠 상품이 국내 상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 나 환율 방향성 모르겠다. 나 그러면 내 돈 있는 거 12분의 1 해가지고 1년 동안 꾸준히 사겠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미국 리츠 그치? 바닥 잡지 않겠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더 크면 환율 그거 뭐가 중요해.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럴 때 다음에 지금은 모든 자산이 안 좋으니까 네. 피를 흘리고 있지만 가장 살이 아물고 또 건강해질 곳이 어딘지 백신을 먼저 맞아두는 곳이 어딘지를 공부하다 보면 투자의 길들이 열리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되게 요즘에 걱정되는 게 금리 부분은 금리 환율이 이렇게 우리한테 중요한지 몰랐는데 사실은 또 환율도 중요하지만 금리는 더 중요한 것 같고 더 중요하고 그래서 왜 몇 년 전부터 다들 금리 봐라 했는지 그렇죠. 이제 와서 이제 정말 또 이해가 되고 또 이제는 금리뿐만이 아니라 환율도 뭐 우리 증시 그러니까 환율도 보면 우리 증시에 영향 미쳐요. 증시에서 한국 증시가 빠진다라는 건 그 기업에 영향을 미쳐 기업에서 투자를 못하니까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또 기업이 잘못됐을 경우 물가에 영향을 미쳐 막 이런 것들이 사실 일파만파 한 뭐 이게 내년까지 간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주 쉽게 금방 뭐 봄 돼서 반등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긴데 그죠? 뭐 그걸 너무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봄쯤 돼서. 그렇죠. 그거는 뭐 희망은 있죠. 정말 희망해요 정말. 네, 이거 각국 정상들끼리 만나서
그만합시다 이렇게 못하나? 할 수 있는데 2008년은 그때 서울에서 모여서 해야 되지 그만합시다 않아요? 이 했잖아요. 정도면? 근데 지금 러시아가 저러고 있어서 저게 이게 제일 문제인 거죠. 러시아 편드는 인도나 중국이 그게 또 이게 뭐 몰래 또 러시아산 원유 사와서 자기들 배를 불리고 있잖아요. 예, 그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자 그만하자 그러면 러시아가 유리할 때 그만하자 그럴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 진짜 무섭다. 러시아는 이번에 그 가스 때문에 얼마나 겨울철에 돈 횡포를 많이- 부리겠어요. 엄청난 행포를 부리고 있죠 지금. 이미 추워졌는데. 벌써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특히 북쪽 나라들은 더 영향력이 클 텐데 그러니까. 그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러시아산 가스나 원유를 수입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되게 많은데 그 나라 경제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들이 어떤 또 충격들이 있을지 그걸 또 걱정하다 보니 이렇게 달러도 강세로 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 뭐 전쟁 중에도 살고 뭐 없어도 살고 뭐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없을 땐 없는 데 집중하지 말고 사는 데 집중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하루에 3끼도 안 먹어도 2끼 먹고 뭐 버티고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힘들 때 희망을 주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에요? 가족들끼리 그죠? 응? 가족들끼리 힘주고 사셔야 됩니다. 저희도 뭐 이렇게 여러분께 좋은 정보 이렇게 드리면서 여러 가지 살 길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 함께 공부하고 함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NKTV 구독자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 직원들도 다 20대, 30대 네, 그러시던 직원들이잖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같이 힘들 때는 현재 돈을 쓰지 말고 미래 돈을 써.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근데 제가 30년 동안 하면서 저도 되게 어려울 때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 돈이 뭐냐 하면 옷 사고 구두 사고가 현재 그렇죠. 돈. 맞습니다. 현재만 만족하고 없어지는 거. 근데 저는 책 사서 공부하고 그거는 미래 돈이었거든요. 저는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잠줄이고 공부했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그게 안 없어져. 다 미래 가니까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구두는 다 없어져. 구두, 머리 염색 하면 뭐야? 6개월이면 다 사라지는데. 구두 사면 뭐야? 뭐 샀는지 다 까먹는데. 내 스스로 저장해서 까먹지 않는 돈.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현재 돈 쓰는 것보다 미래 돈을 써라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유튜브를 구독하고 영상을 시간을 들여서 보는 것도 사실은 이건 미래 투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실 거시경제 우리가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내 하루를 책임지고 내 정신력을 버텨나가고 나 오늘 살 돈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열심히 벌면서 살면서 가다 보면 세상은 또 어느덧 바뀌어 있을 테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손잡고 힘내서 잘 버텨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예, 불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